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사실은 10월 중순부터 한 2주 정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족 일 때문에 다녀와서 이제 사람들을 뵙지는 못하고 되게 짧게 다녀왔는데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고 이제 며칠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밀린 업무들 좀 처리하고 시차 적응하고 오늘 드디어 짬이 좀 나서 이렇게 근황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80일간의 투자 일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상이 80개인 줄 알았는데 세어보니까 79개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그런 의미로 오랜만에 이제 시황이나 좀 다루고 그 다음 제가 쓰고 있는 책이랑 다음 올라올 영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제가 한국 간 사이에 급등을 했죠. 제가 80일간의 투자 일주를 끝냈을 때가 요 언저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러셀 롱이랑 나스닥 숏을 잡는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실적 시즌이 실적이 꽤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놓고서 정작 저는 롱을 잡지 않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S&P가 채널선에 안착할 때 여기서 매수를 조금 하긴 했는데 액수가 크진 않고요. 이제 요 채널선은 저희가 6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채널선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요 안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셀롱 나스닥 숏은 일단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진입한 시점이 요 언저리인데 지금은 뭐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똔똔이긴 한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요 차트는 보라색이 나스닥, 파란색이 러셀이고 요 코로나 터질 때를 기점으로 해서 러셀과 나스닥 수익률을 비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터진 직후에 이제 금리가 주저앉으면서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이 이제 밸류에이션상 현재 가치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차별적인 상승을 했죠, 나스닥이. 그래서 이제 연준의 여러 완화책이 나오고 2023년, 24년까지 제로금리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최고 20%까지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갭이 언제 닫혔냐 보시면은 올해 초에 한창 인플레 우려 나올 때 이제 나스닥 조정받고 2월, 3월 때 그때 이제 10년물 금리도 1.7%까지 올랐었죠. 그때 이제 나스닥이 조정받으면서 요 갭이 닫혔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인플레 우려와 이제 금리 인상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스닥은 성장주들이 이제 굉장히 미래에 많은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가치 할인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근데 이 올해 초 이후로 계속 이제 연준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레토릭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그거를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다시 지금 20% 이상 차이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슬슬 이제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시 요 갭이 닫히는 것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닫히게 되면은 레버리지 없는 기준으로 20% 이상 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수익을 어떤 방향성 베팅으로 실현하려고 하면은 최근 요 2, 3주의 상승장 전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S&P 기준으로는 5,300, 나스닥 기준으로는 18,000, 19,000 정도까지를 홀딩을 해야 되거든요. 방향성 베팅으로 그 정도 20% 수익을 내려면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상승 추세 보니까 뭐 굉장히 강한데 어떤 리스크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놓고 그냥 롱을 해가지고 S&P 5,300, 400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문해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조금 안 하는 성향이라서 못할 것 같고 더군다나 요 스프레드 포지션에는 레버리지를 조금 썼는데도 마음이 편한데 만약에 그냥 방향성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매수를 한 상태면은 제가 뭐 S&P 5,300 막 그렇게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매매를 통해서 레버리지 없이 20% 정도 되는 움직임을 레버리지를 조금 써가지고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방향성 베팅에도 리스크가 있듯이 이 매매에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는 뭘지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어쨌든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장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타격을 조금 입는 거 그러면서 가치주로 약간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제가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뭘지 생각해 보시면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는 거겠죠. 테이퍼링을 늦출 가능성은 애지간해서는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이제 금리 인상이 뭐 2022년에 뭐 2번 기대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뭐 한 번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2023년으로 늦춰지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요 차이가 살짝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늦춰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하겠죠. 바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어야 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잦아들어야지 연준이 그런 성장 둔화에 대해서 더 완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성장이 둔화되는데 인플레가 잦아들지 않으면은
연준이 그렇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좀 좁겠죠. 그래서 방향성 베팅도 그렇듯이 이 스프레드 매매도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매매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꾸준히 골드를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평단가가 1800 언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1780 정도로 낮췄는데, 이제 나스닥 롱과 러셀 숏의 스프레드 매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다시 말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고 다시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는 시나리오 때는 이 금이 차별적인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 상승분이 이제 나스닥 러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손실을 훨씬 상회할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골드를 사는 이유는 요 스프레드 매매의 헤지 뿐만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한 5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이제 저는 상당히 업사이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엔드게임 시리즈에서 곧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연준의 그런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에 비해서 지나치리라 생각될 만큼 완화적으로 되게 오래 지속된 배경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런 중국과의 금융전쟁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역전쟁 다음이 이제 금융전쟁이겠죠. 거기가 중국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골드를 매수하고 있는데, 그런 컨텍스트에서 장기적인 골드의 그런 차별적인 상승을 저해할 만한 요소는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골드의 대체제로 부상하면서 이제 업사이드를 조금 저해하고 있는데, 우선 서로 대체제라는 것은 한쪽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다른 쪽 수요가 늘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제 요거는 골드 대비 비트코인 가격인데 끊임없이 엄청, 요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라서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골드는 실물과 실수요, 생산자 원가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차별적 상승을 못하더라도 하방 쪽으로는 조금 제한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제가 향후 5년간 그리는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골드 수요를 다 흡수하더라도 적어도 골드의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투자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다 싶어서 골드를 좀 담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 숏 러셀 롱을 하고 거기서 손실 가능성을 골드로 좀 해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낼 가능성을 요약하면은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연준은 재차 완화적으로 금리 인상을 늦추고 유동성이 계속 풀려서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재차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트코인이 재차 뭐 10만 불을 향해서 가는 바람에 골드가 나스닥에 비해서 오르지 못한다, 그 시나리오에서 저는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손실 가능성이 없는 투자나 매매는 뭐 예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나스닥 러셀 골드 비트코인 그리고 금리 인상 미중 전쟁까지 전부 고려했을 때 뭐 리스크 대비한 수익성이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그렇게 잡았고요. 이게 뭐 손실을 내면은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 리스크 대비 수익성 좋은 매매를 부지런히 찾아서 뭐 다음 매매를 하면서 반복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면 나스닥 숏 러셀 롱 그 포지션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 다음에 골드는 5년 동안 홀딩한다는 것이 현재 제 뷰고,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슬슬 저는 이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자금을 좀 데이 트레이딩해서 뭐 5년 10년 그렇게 묻어두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seedinvest.com 같은 곳을 통해서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꽤 성적이 좋았어요. 로보틱스 관련 기업 하나는 시리즈 C에서 17.16불인가 거기 들어갔는데, 이번에 시리즈 D를 하는데 가치평가를 67달러로 받았더라고요. 뭐 물론 스타트업 투자는 뭐 아니면 돌아서 이렇게 뭐 가치평가가 높아져도 결국 엑시트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자금을 여기저기 파킹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는 이유는 이제 1월부터 진행할 프로젝트와 그런 핀테크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하루하루 제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할 여력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상장된 주식시장에 묻어놓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된 상황이라서 그냥 지금 단계에서 목돈을 넣어가지고 5년을 묻어둘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VC 투자, 뭐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을 보면 상당히 고평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쪽 투자는 뭐 시리즈 B에서 재무제표 대비 뭐 아무리 고평가되어서 가치평가 받더라도 결국은 이게 엑시까지 가서 뭐 몇십 배, 몇백 배 터지느냐 아니면 그냥 다갈이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초기 단계의 재무제표 대비해서 뭐 멀티플이 뭐 10배냐 12배냐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스타트업 투자가 아까 전에 그 나스닥 숏 러셀 롱 골드 롱 매매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보완이 되기도 해요. 물론 거지 같은 스타트업만 고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충분히 분산을 한다면은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재차 완화적이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좋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마지널하게 실패할 스타트업도 어찌저찌 자금력으로 엑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변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1월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도 안 남아가지고 팀원들 모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의 근황은 이제 초격차 투자법, 그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께 책을 다 붙여드렸고요. 한국에 계신데 아직 못 받으셨으면 저한테 이메일 한 통 주시고, 그 다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조만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번 영상을 한 3주 정도 안 올리는 동안 거의 다 썼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에다가 뭐 유튜브의 그런 투자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보고 듣고 느낀 것 중에서 이제 전하고 싶은 것만 쓰다 보니까 딱히 군더더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300페이지가 나와가지고 경제나 투자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좀 써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책은 이제 제 유튜브의 월가제 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의 썰이 이제 책 내용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요약해 놓은 것 같고, 이제 책에는 그 외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뭐 마흔도 안 됐는데 자기 얘기를 쓴다는 것이 지금 제 의식 수준이 어떤 40대 50대 되어서 돌아보면 되게 미숙하게 느껴질 거고, 그럼 그때 돼서 좀 후회를 하겠죠. 지금 괜히 지금의 그런 미숙한 의식 수준을 그 책에 박제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이불킥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 동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책으로 내는 분들은 다 훌륭하고 성공한 분들이죠. 근데 뭐 저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모범이 아니고 이제 나쁜 예, 실패한 예, 반면교사로서 이제 왜 내가 20대에 숱한 실패들을 했고 어떻게 욕망에 휘둘렸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고통받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뭐 그런 것들 담았고, 그런 실패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살아온 길은 어떻게 보면 20대 청년분들의 오답노트라 할 수 있죠.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말고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고 저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20, 30대보다 좀 더 행복하고 현명한 그런 젊은 날을 보내시라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고 그걸로 책을 찍어서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릴 건데, 생각보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이제 자비 제작을 좀 알아봤더니 단가가 제 생각보다 훨씬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조만간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택동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인터뷰가 곧 올라갈 건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편집 끝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고, 이제 80일간의 투자일주 같은 시리즈는 뭐 계속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연말까지는 일단 조금 제가 책 마무리하고 미중전쟁 시리즈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또 1월부터 시작할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돼서 이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1월달 지나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또 한번 새로운 시리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